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최고 좋아요가 많이 달린 댓글이 뭔가 봤더니 기아는 10만 2천 원인데 10만 900원까지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롯데가 베트남에서는 크게 성공하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많네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해 가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최은희님은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을 위해서라도 박전무 건강관리 잘해라. 네, 이런 코멘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도라지 진액, 저희 고객께서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도라지 진액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배도라지랑 도라지 진액 저거 먹어서 그런지 진짜 요즘은 양쪽 코가 이렇게 다 뚫려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 5시에 대구은행 일본점인가? 거기 지하 강당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VIP 고객 대상이니까 혹시 대구에 계신 분들은 저녁 때 시간 나시면 대구은행 본점 지하 1층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시장 전망과 뭐 어떻게 운용 전략을 갖고 저희가 대응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대구 분들은 거의 다 대구은행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거래하시는 대구은행에다가 전화하셔서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30년 회사 근무하다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백송현 님이신 것 같은데, 네, 롯데몰 2008년에 대형 면세 마켓 인수하였고 자카르타에 6점, 스마랑에 1점, 전체 7점으로 알고 있고 한계점이 25,000평 이상 이렇게 되고 현재 판매 점유율이 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롯데가 참 이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에서 너무 크게 타격을 입었었죠. 예, 그 이후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전자신문 기사를 오랜만에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SK 하이닉스가 HBM 공정에 국산 장비를 대거 투입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요 부분에 국산 장비에 있어서 작년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한미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 회사 얘기인지 한미 반도체 말고 또 다른 국산 장비가 대거 투입됐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사, 본딩, 계측, 공급망 다변화, 하이브리드 본딩 상용화 추진, 국내 장비사 기술 고도화 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장비 수급 다변화에 나선다. AI 확산에 따라서 HBM 수요가 늘고 설비 투자도 확대되면서 특정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이다. 네, 공급망을 다변화하면 할수록 공급하는 쪽은 을이 되고 장비를 발주를 하는 쪽은
갑이 되고, 원래 이제 발주하는 쪽이 갑이긴 한데 너무 ASML처럼 그런 EUV 장비에 대해서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슈퍼 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변화하고, 그 다변화에 우리나라 이왕이면 우리나라 기업이 많아지면 좋긴 합니다. 자, 23일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검사, 본딩, 계측, 테스트 등 HBM 제조에 필요한 공정 장비 다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개별 칩 형태, 다이로 절단하는 전후 과정에서 웨이퍼 표면을 검사하는 HBM용 웨이퍼 검사 장비 신규 업체 등록을 진행 중이네요. 기존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장비사가 독점한 장비였는데, 이번에는 국내 장비사가 협력사로 등록을 해서 새롭게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HBM 필수 공정 중 하나인 본딩 장비도 기존 외산 중심 구도의 변화를 줄 계획이고요. 싱가포르 소재 장비사와 국내 장비사 제품을 나눠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신 HBM인 HBM3E부터는 국산 본딩 장비로 대부분 양산 라인을 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본딩 장비는 개별 메모리를 적층하고 부착할 때 씁니다. 네, 우리가 본드 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D램 적층 후에 위아래를 접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요 웨이퍼 표면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요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회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이 반도체 장비 요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아시면 한번 적어줘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HBM을 적층하기 위해서 미세 구멍을 뚫는 실리콘 관통 전극 TSB 계측 장비와 HBM 테스트 장비도 다변화를 추진 중이고, 각각 미국, 프랑스 이쪽은 계측이고요. 일본이 테스트인데, 이 회사들이 미국, 프랑스, 일본 회사가 사실상 독점 공급했던 장비를 SK 하이닉스는 국내 장비사와 협업을 해서 공정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요 기사 쓰시면서 그냥 옆에 회사 이름 써주셨어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안 쓰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하이닉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본딩에도 국산 장비 도입을 타진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웨이퍼에서 웨이퍼 상하를 구리로 직접 연결하는 기술로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네요. 하이닉스는 26년 양산 예정인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리로 연결을 한다고요? 상용화되면 해외 기업이 주도했던 본딩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선도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장비 수급을 다각화하는 건 HBM 수요 급증에 따른 신속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인데, HBM은 AI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도 치열해져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어서 마이크론도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정확하게는 HBM 1, 2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45에서 90% 점유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거의 10% 하고 있습니다. 네, HBM3, 3나 3E의 전자랑 마이크론도 진출을 선언한 상황이죠. 하이닉스는 특정 기업의 장비로 의존하게 되면
성장하는 시장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특정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사를 다각화. 이걸 멀티벤더. 벤더가 하나인 경우에는 솔 벤더라고 하죠. 우리가. 이 솔 밴드냐, 듀얼 밴드냐, 멀티 밴드냐, 요렇게 멀티 밴드로 할 경우에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도 유리하고 국산화 때는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내 장비사의 기술 고도화 역시 하이닉스 행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반도체 장비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산밖에 없었지만 국내 기업이 잇따라 HBM용 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하이닉스의 선택지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계는 모처럼 훈풍을 기대하고 있고 반도체 경기 침체로 장비 업계도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올해 하이닉스가 HBM 생산 능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HBM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나 봅니다. 답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추측은 하되 기업체명을 못 적었나 봅니다. 실제로 기업체에 전화를 해도 요런 얘기를 그 벤더 업체들이 함부로 얘기를 못 해줍니다. 예, 너네도 왜 이런 걸 갖다가 언론에다가 흘렸어? 그러면서 되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약간 이런 거는 컨피덴셜하게 경쟁사들이 저 회사 장비를 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하나의 뭐 약간 기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명을 아마 안 가르쳐 줬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MIT 연구 결과 AI 인간 일자리 대체 아직 인간 일자리 대체는 아직 비효율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자,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간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요. IMF는 보고서를 통해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는 40% 정도 될 것이라는 분석도 하기도 했죠. 반면에 AI가 아직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자, MIT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 이런 데가 있네요. 컴퓨터 과학 이게 요즘 인기 많은 컴퓨터 사이언스,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와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소, 네, CSAIL이라고 하네요. CSAIL. 네, 여기서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우려했던 것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MIT 연구진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실제로 자동화할 수 있을지, 또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를 언제 자동화할 수 있을지를 연구했다. 결론적으로 MIT 연구진은 AI로 대체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현 시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파악을 했네요. 현재 AI 도구로 대체될 수 있는 인간 업무에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약 23% 정도만이 고용주가 그 업무를 기계로 대체하는 데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77%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네요. 상당수 일자리에서는 기업이 자동화 시스템을 초기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인간 근로자 임금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식당에 가면 거의 그 식당 테이블에서 이렇게 주문하도록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큰 키오스크 단말기가 이제는
테이블마다 붙어 있는데 거기서 띡띡띡띡띡 해가지고 뭐 계산까지 다 하니까 이 나갈 때마다 좀 어색해요. 나갈 때 당연히 이제 뭔가 계산을 해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멀뚱멀뚱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 점은 있네요. 계산을 할 때 카운트에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고 네,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인사 정도 이렇게 나누면서 단골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죠? 요즘 잘 안 보이셨네요. 뭐 이러면 뭐 출장 갔다 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 식당에 대한 약간의 로열티도 좀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다 이거 계산 다 테이블에서 다 하고 나갈 때 뭔가 이 한마디 주고받는 이런 한마디가 없어지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일단은 요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을까? 테이블당 뭐 한 70개, 80개 설치하는데 얼마면 요게 당장은 시설 투자비니까 비용으로 보이지만 그 계산을 하고 주문을 받고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요즘 거의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기 때문에 300만 원 해도 손을 구하기 힘들다 그러거든요. 300이면 1년이면 3,600이니까 그죠? 거기에 뭐 가게가 부담해야 될 또 4대 보험 등등 하면 거의 4천만 원 들어갈 건데 4천만 원을 매달 나눠서 줄 거냐 아니면 이런 시설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인건비가 계속 몇 년 동안 그만큼의 인건비를 줄이게 되니까 일단 자동화 시스템 초기 구축하는 데는 돈이 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 효과를 볼 겁니다.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닐 톰슨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파괴는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느리고 덜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AI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은 있지만 상당수는 아직 자동화하기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주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 라인 마지막 단계인 제품 품질 검사 작업만 조사를 했다네요. 어쩐지 챗GPT나 미드저니와 같은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형 AI 기술 모델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 맡겼다고 합니다. 닐 톰슨은 이번 연구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를 보다 정량적으로 예측한 작업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정책이나 기업의 재교육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네. 어쩐지 이 챗GPT의 이 진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지금은 클로버 X도 뭔가 하나 오랜만에 제가 자료 만든다고 해봤더니 뭐 입력하자마자 한 2초, 5초 뒤부터 막 쭈르륵 달리고 그 챗GPT나 거기서 어느 사이트를 인용을 했는지 그 사이트를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 그런 사이트 찾으려고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바로 그 링크 딱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관련 일자리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건데 이번 연구는 좀 아쉽네요. 자, AI 얘기한 김에 AI 얘기 좀 더 해보시죠.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전환, AI 혁명과 저작권의 교차로에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저작권입니다. AI가 막 요약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사실 박세익 전무의 2024년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이렇게도 제가 써봤거든요. 그래서 써보면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는 나는 저런 얘기한 적 없는데 이런 다른 시장 전망하고 막 이렇게 결합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도 박세익 전무의 특정 종목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물어보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증권사나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걸 이렇게 같이 짜집기 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 야 이거 검색한 데이터를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에 대해서 항상 이게 저작권 문제가 나중에 좀 많이 불거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자, 100년 혹은 1000년 후에 쓰여질 세계사 책에서도 그 두께와 상관없이 2022년 말에 챗GPT를 계기로 촉발된 인공지능 혁명이 담겨질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거대 언어 모델 LLM으로 대표되는 AI 기술의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인류가 오랜 기간 상상만 하던 능력이 현실화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기술을 앞다투어 적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문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중에 하나는 저작권에 대한 것인데 관련해서 현재 2건의 중요한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오픈 AI와 뉴욕타임즈 간의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미드저니와 게티 이미지 간의 소송이네요. 소송의 결과는 AI 산업의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선언적 역할을 할 것이다.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이슈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이슈와 생성형 AI 산출문의 저작권 이슈 그러겠네요. 두 번째 언급한 AI 산출물, AI로 해서 나온 그 산출물의 저작권 이슈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창작성 개입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견해가 정립된 듯한데 실제로 생성형 AI 기술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규제적 쟁점은 공개된 저작권 있는 텍스트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TDM,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으로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누군가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의 저작권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을 하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의 진보적 관점에서 태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에서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공정이용? 이에 잘 알려진 예로는 네이버나 구글이 영리적 목적으로 검색 결과에 썸네일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게 그런 공정을 얘기하는 거군요. 우리의 법제도는 공공의 이익, 과학의 발전 등을 고려한 공정 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A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문체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함과 같은 권고는 저작권의 공정 이용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다소 관과한 느낌이 든다. TDM에 대한 논의는
자, TDM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저작권 인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진보라는 거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다른 선진국들의 TDM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태도 차이로 인해서 국제적 AI 경쟁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각국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개된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20년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라서 AI가 학습에 활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며 저작권 있는 정보라도 마음껏 학습에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구성돼 있어 다소 안심이 된다. 지금의 AI 기술은 인간의 뇌를 모방했기에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키운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숫자를 익히며 국어, 수학을 공부하고 책을 읽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은 다양하게 공개된 저작권 있는 정보들을 두루 체험하고 섭렵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량을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능력을 모방한 AI 기술이 공개된 데이터를 보고 학습하여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이 기술의 타고난 숙명이다. 그러네요. 어떻게 이 능력이 만들어졌는가 보다는 학습하여 만들어진 능력이 기존의 가치를 침해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논의가 집중되기를 희망한다. 네. 아까 그 위에 공정 이용, 참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네요.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 사회에 그런 긍정적인 가치 창출이 된다면 이 저작권에 대한 잣대를 그런 걸 잣대로 해야 되네요. 공정, righteousness 였나요?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예, 체슬리 구독자 AI 서비스를 좀 저는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AI 얘기.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새로운 기술 발전이 있을 때마다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나. 3년 전에 그 메타버스,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오긴 하겠지만 너무 또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 메타버스 세상이 다가오긴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상용화나 모니타이제이션, 수익화가 되기 전에 너무 앞서가면 길목 지키다가 거의 뭐 늙어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라도 안 돼요. 투자가 되게 빠른 사람들이 돈 잘 벌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너무 또 돌다리 두드리듯이 분명히 돌다리인데 너무 확실하게 100% 확신이 들 때 투자를 하면 100% 확신이 드는데도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나잖아요. 예, 주식 투자는 대중들이 그 기업 가치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얼마나 빨리 또 상용화되고 그게 어떤 분야를 파괴하면서 그 파괴된 분야의 부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ET톡, 혁신, 당연함에 대한 질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오랫동안 묵혀져 온 관습이나 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부터 깨닫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 그러네요. 이 뭔가 혁신이 있을 때, 아유, 그냥 기존의 거 쓰지 뭘 그걸 바꾸려고 그래. 그런 반론이 되게 많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고속도로 깔 때도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왜 고속도로가 필요해?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항상 제 자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뭘 그걸 해. 그렇게 생각 안 하도록요. 그렇네요. 이 필요성부터 깨닫는 게 힘드네요. 혁신이 어려운 이유가. 자, 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조직이 혁신을 외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왜 바꿔야 하는지 몰라서 시작조차 못하거나 반쪽짜리 혁신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혁신은 당연함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아주 좋은 말을 오늘 배웠네요. 토스뱅크는 지난주 간담회를 열고 회사 첫 외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평생 환전 수수료 무료를 선언했다? 그래요? 토스뱅크는 왜 고객은 실적, 시기, 외화에 따라서 우대 환율을 찾아 헤매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평생 수수료 무료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아니 수수료 안 받으면 뭐 어떻게 돈은 버나 뭐 이런 또 생각이 들잖아요. 토스는 2021년 왜 송금에는 꼭 수수료가 들까라는 질문으로 송금 수수료 무료 정책을 선언한 바가 있네요. 이후 폭발적인 고객 반응에 시중은행들까지 송금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은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지난 19일 시작이 됐고요.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상품이 많아 한눈에 비교가 어렵던 보험 상품들을 플랫폼에서 한 번에 비교 추천해서 소비자 체감 효용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베일을 벗은 서비스를 살펴보면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른 가격 차이로 원스톱 비교 추천이 불가능하고 일부 제휴 상품은 노출이 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연히 수수료는 필수고 당연히 자사 채널이 유리해야 한다는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험사와 플랫폼사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견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혁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 채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것을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연함을 극복하고 혁신의 본질과 핵심을 지킬 때 시장에서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누구시죠? 정다은 기자님이었네요. 당연함에 대한 질문. 네. 그런 면에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분도 굉장히 좀 혁신적이긴 합니다. 처음에 제가 방송을 나갔을 때도 뭐 왜 펀드 매니저가 방송을 나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뉴욕에나 이렇게 가보면 블룸버그나 CNBC에서 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블랙락의 회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나 뭔가 큰 이슈가 있을 때 나와서 인터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관리를 하는 분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도 보면 바닥에서 환매하고 올라가면 또 쫓아 사고 해서 실제로 마젤란 펀드가 연평균 29.2% 수익 냈거든요. 14년 동안. 근데 크게 돈 번 사람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그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니까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피터 린치도 과거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기업 투자를 또 조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동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제도권에, 우리가 뭐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구에 뭐 안정환 그 선수도 보면 유튜브 해놓고 그 유튜브에서 보는 거 다 기부하더라고요. 축구는 그런 축구 전문가가 한 유튜브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우기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방송이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뭐 방송도 나가고, 최근에 저희 회사 아침 회의를 아예 라이브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뒷부분 한 30분은 빼고 한 1시간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그런 것도 처음에는 약간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이런 약간의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저항이. 근데 아까 공정이요? 네. 이게 공익적인 부분인가 아닌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익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다 보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공익의 목적을 두고 하는데도 제가 틀리고 제가 잘못 봤을 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선순환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최슬리 투자자분은 금융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다. 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랑해서 좀 죄송하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가 구글 유튜브 추격에도 앱 1위 경쟁력을 과시했다. 아유, 제목부터 상당히 반가운 제목이다, 그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맹추격에도 불구하고 앱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3일 IG AWORKS 마케팅 클라우드에 따르면 네이버 앱은 지난해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 인터넷 브라우저 앱 사용자 수 점유율에서 평균 86.4%로 1위를 기록을 했네요. 와, 86.4%. 참 독보적이다, 그죠? 자, 크롬이 70.3, 구글 64.1, 다음 16.9를 제치고 공고한 점유율을 유지했다. 아니, 근데 점유율인데 어떻게 86, 70, 64, 16.9? 점유율은 100% 합하면 100%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헷갈리네요. 자, 네이버 앱은 지난해 하반기 이탈률 역시 11%로 가장 낮았고요. 같은 기간 크롬의 이탈률은 14.2, 다음이 15.5, 구글은 22.8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이 구글이 화면에 바로 바탕화면에 떠 있으니까 구글로 검색을 했다가 다시 네이버 가서 검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이버 앱이 작년 하반기 AI 기술을 기반으로 검색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 주요했었군요. 네이버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취지직은
출시 이후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 19일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치지직은 지난달에만 경쟁 앱에서 95만 명의 사용자를 유입시켰네요. 지난 1일에서 13일까지 개인 방송 앱 평균 일간 사용률 또한 31.4%로 트위치 18.9, 아프리카 TV 14.7에 비해서 높았네요. 지난해 네이버의 웹툰의 월간 사용자 수는 꾸준히 800만 명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신규 설치 후 8주 후 재방문율도 평균 30% 이상을 기록을 했다. 카카오는 월간 사용자 수에서 유튜브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지만 사용 일수에서는 방어에 성공했답니다. 카톡은 월간 사용자 수에서 유튜브와 앱 선두 자리를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고요. 지난 12월 월간 사용자 수는 카카오가 4,102만 명, 유튜브는 4,102만 1,400명, 카카오가 4,102만 1,737명, 유튜브는 1,401명, 한 300명 차이로 앞서고 있네요. 반면 월 평균 사용 일수로 보면 카카오는 27.5일, 그리고 유튜브는 20.9일로 여전히 카카오의 입지가 굳건했다. 그렇죠. 카카오는 월 평균 사용률이 27.5일, 거의 월 평균 사용률이 거의 30일 아닙니까? 그죠? 카카오 전화기 고장 나지 않고서야 이 카카오를 안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 지난해 12월 카카오톡의 월 평균 사용 일수는 지난해 1월보다 오히려 0.2일 늘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3일 정도 빼고는 매일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네, 한 번씩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절 체험하려도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 얼마 전에 봤는데 전화기 일단 압수해가지고 한 2, 3일 동안 아예 전화기 못 보게끔. 그러니까 그 출연자가 정말 전화기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되게 평온해지잖아요. 저도 지금 바꿨지만 예전 그 전화기 쓰다가 한 번씩 고장나면 오히려 약간 이렇게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 이게 안 봐도 되니까. 네. 하여튼 이 카카오톡을 27.5일입니다. 자, 카카오의 업종별 앱은 지난 1년간 대체로 월간 신규 사용자 수를 꾸준하게 확보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앱 신규 설치 건수는 카카오티가 33만 8279건, 카카오뱅크는 30만 7832건, 카카오맵 28만 9706건, 카카오페이 20만 356건,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카카오TV. 뭐가 엄청 많네요. 카카오 자회사가 거의 160개 넘었었잖아요. 이 카카오 생태계가 진짜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매출도 상승세고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 게임즈의 월 매출 평균은 459억 원으로 상반기 월 매출보다 약 6.5% 늘었습니다. 22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7.6%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생태계에서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을 어떻게 이 주주 환원을 할 건가, 그 부분만 좀 잘 고민을 해 보시면 카카오 주가는 이 대체 불가한 어마어마한 앱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주가가 10만 원도 넘어갈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카카오 엔터인가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지분 좀 팔라고 했죠. 팔아먹어야 됩니다. 쫙 키워가지고 그 카카오 생태계에서 완전히 이제 카카오 입자가 안 붙으면 이 카카오 생태계에서 떨어져 가는 순간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 거니까 어느 정도 이 카카오 생태계에 계속 2대
처음에 벤처 단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서 키웠다면 그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이 카카오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배당 정책을 쓰면 상당히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반도체 침체에 삼성전기 베트남 FCBGA 공장 2분기 양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마지막 기사네요. 아이고,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요즘 삼성전기의 피어그룹 일본 기업들 되게 잘 나가거든요.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베트남 플리칩 볼그리드 어레이 FCBGA 풀네임입니다. 이 FCBGA 공장 가동이 수년 될 전망인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 침체의 영향이었고요. 삼성전기는 베트남에 구축 중인 이 플리치 BGA 공장을 2분기 양산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당초에는 23년 하반기에 베트남에서 생산할 방침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고 합니다. 주요 설비는 반입을 한 상태며 일부는 공급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2021년 12월 베트남 법인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FCBGA 생산 설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시장 정체와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떨어진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 RFPCB 대신에 고부가 사업인 FCBGA를 확대하기 위해서고요. 이 FCBGA는 중앙처리장치 CPU하고 GPU와 같은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기판입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10여 개사로 꼽히고요. 공급이 한정된 가운데 CPU랑 GPU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역량으로 수요가 늘어서 이 FCBGA가 유망사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실제 삼성이 베트남 투자를 결정한 22년에 LG노텍도 이 FCBGA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런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변수가 됐고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FCBGA를 찾던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었고요. 23년 세계 반도체 매출이 5,330억 달러로 22년 대비해서 작년이 11.1%나 감소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이 FCBGA 주문이 줄어들었고 삼성전기는 이에 베트남 고장 가동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2년 1월에 열린 실적 설명회에서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23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해서 24년부터 매출에 본격 기여를 할 예정이라고 작년 1월만 하더라도 그렇게 밝혔었는데 올해 2분기로 가동 시기를 수년을 했네요. 세계 FCBGA 시장은 일본의 이비덴하고 신코덴키 그리고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세계 시장에서 1, 2, 3위를 달리고 있네요.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이노텍 그리고 대덕전자가 FCBGA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침에 최슬리 모닝브리프 첫 페이지가 아니고 그 한국장 자료에 우리 오우석 대리가 한국 주요 기업 밑에 보면 일본 주요 기업 한 5개 나오는데 거기에 요 이비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되면 약간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내일까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장도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